사자와 곰. 깊은 숲속에 사자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숲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맹수였기에 서로의 영역을 조심하며 평화 아닌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곰은 동시에 커다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슴은 두 맹수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곰은 서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 이 먹이를 혼자 차지하고 싶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자가 먼저 사슴에게 다가가자 곰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곰이 먹이를 끌어당기자 사자 역시 발톱을 세우며 포효했습니다. 네가 감히 백수의 왕인 나의 사냥감을 넘보느냐? 사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면 무엇하느냐? 이 숲의 힘은 나에게도 있다. 곰이 맞섰습니다. 결국 두 맹수는 누가 더 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끔찍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휘둘렀고 곰은 거대한 몸집과 완력으로 사자를 압박했습니다. 땅바닥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피가 튀었으며 두 맹수의 포효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맹수의 힘은 너무나 대등했기 때문에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끝에 사자와 곰은 둘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달려들 힘도 사냥감에게 다가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숨만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때 두 맹수의 눈에 하늘을 맴도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린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사자와 곰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두 맹수가 완전히 지쳐 쓰러지자 조심스럽게 사냥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자와 곰은 여우가 자신들의 사냥감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여우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두 맹수를 비웃으며 사자와 곰이 힘들게 잡은 사냥감을 혼자서 배불리 먹어치우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후 사자는 간신히 곰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이 먹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면 둘 다 배불리 먹었을 것을. 서로 싸우느라 힘을 낭비한 탓에 애꿎은 여우만 좋은 일 시켜주고 말았구나. 이 사자와 곰 우화는 협력의 지혜와 공허한 경쟁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자와 곰은 서로를 도왔다면 사냥감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고 둘 모두 만족하며 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더 힘이 센가를 증명하고 싶은 어리석은 과시욕과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힘이 대등한 존재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굳이 상대를 이겨먹으려는 경쟁에 몰두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치열한 싸움은 그들을 파멸적인 손해로 이끌었고 승자 없는 다툼 끝에 두 맹수에게 남은 것은 온몸의 상처와 텅 빈 배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목표 먹이를 잊고 하찮은 자존심과 소유욕에만 집착한 결과 그들은 서로의 힘만 깎아내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현명한 협력이 모든 것을 가지려는 어리석은 경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상대를 이겨먹으려는 탐욕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경쟁은 힘을 낭비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파리와 코끼리. 뜨거운 여름날 파리 한 마리가 길을 가던 코끼리의 머리 위에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파리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스스로를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코끼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코끼리. 너는 왜 그렇게 힘겹게 걷는 거니? 너는 내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어서 무거운 거니? 혹시 나 때문에 걷는데 힘이 들지 않는지 걱정되는구나. 만약 내가 너무 무겁다면 너의 휴식을 위해 내가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게. 파리는 자신이 코끼리에게 엄청난 짐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코끼리는 파리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길을 걷다가 등 위가 간지러워지자 긴 코를 들어 몸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파리는 코끼리의 움직임에 깜짝 놀라 날아오르며 화를 냈습니다. 감히 너는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머리 위에 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허락도 없이 내 몸을 털 수 있니? 너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모르는구나. 너의 이런 경솔한 행동은 나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다. 파리는 분노했지만 코끼리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몇 번이고 코끼리의 귓가에 가까이 날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내 말 듣고 있니? 네가 나에게 사과해야 해. 나는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하지만 코끼리는 그저 큰 귀를 한번 펄럭 움직였을 뿐 파리의 절규를 성가신 소음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코끼리의 거대한 발걸음은 파리의 헛된 분노와 외침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파리는 자신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분노해도 코끼리의 관심조차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의 모든 위협과 오만함은 코끼리에게 단 한 올의 털을 건드리는 영향력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파리는 결국 자신의 미미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숲속으로 쓸쓸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 파리와 코끼리 우화는 자신의 미미한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함과 헛된 자만심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파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분노해도 코끼리가 보인 무관심은 파리의 오만함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외침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허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파리는 코끼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정받으려 했지만 코끼리의 침묵은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작은 성취나 지위를 과시하며 타인의 인정을 구하려 할 때 오히려 자신만 초라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헛된 자만심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며 묵묵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두 남자와 도끼. 깊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간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했고 다른 남자는 비겁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미루기 좋아했습니다. 비겁한 남자가 먼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만 힘이 들자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꾀를 내어 정직한 친구에게 도끼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잠시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네가 힘이 더 세니 이 나무를 대신 베어주겠니? 내 힘을 믿는다.
정직한 남자는 묵묵히 도끼를 받아들고 힘껏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고 약해진 도끼였던 탓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의 나무 손잡이가 그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비겁한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잔뜩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감히 네가 내 도끼를 부러뜨려?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네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제 나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됐으니 너는 나에게 도끼 값을 물어내야 한다. 정직한 남자는 자신의 실수가 아님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친구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다툼하는 대신 부러진 도끼를 들고 묵묵히 숲속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윽고 그는 튼튼한 새 나무가지를 하나 가져와 능숙한 솜씨로 부러진 손잡이 대신 더 강하고 튼튼한 새 손잡이를 깎아 도끼날에 단단히 박아 넣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도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겁한 남자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화난 얼굴로 다가와 도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친구야. 역시 내 솜씨는 최고야. 이제 우리 도끼가 훨씬 좋아졌구나. 자, 이제 그 도끼로 마저 나무를 베자. 정직한 남자는 도끼를 움켜쥔 채 비겁한 친구의 위선적인 태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도끼가 부러졌을 때 내 잘못이라고 몰아세우더니 도끼가 새로워지자마자 우리 도끼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잘못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오직 결과의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 나는 너의 그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위선적인 태도를 더 이상 내 곁에 두고 싶지 않다. 정직한 남자는 따끔한 충고를 남기고 혼자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겁한 남자는 홀로 남아 자신의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좋은 친구까지 잃어버린 것을 후회해야 했습니다. 이 우화는 진정한 우정은 이익 공유가 아닌 책임 공유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강조합니다. 비겁한 남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잘못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고 이익이 생겼을 때는 우리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책임은 피하고 이익만 취하려는 가장 이기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직한 남자는 억울함을 겪었지만 화를 내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여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용기는 거짓말이나 회피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과 도덕적 결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정을 이익을 나눌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책임을 공유할 때 판단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정직한 남자는 비겁한 친구를 내치며 무책임한 사람은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감을 외면하고 이익만을 쫓는 친구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나귀와 노새. 짐을 가득 싣고 먼 길을 가던 나귀와 노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새는 튼튼한 다리와 큰 몸집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나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노새가 싣고 가는 짐은 비단이나 귀한 향신료처럼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노새는 묵묵히 걷는 나귀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봐, 나귀. 너는 어쩌면 그렇게 느려 터지고 볼품이 없니? 너는 고작 보리자루나 건초 같은 시시한 짐이나 나르지 않느냐? 나는 이 몸에 귀중한 보물을 싣고 가는 특별한 노새란 말이다. 너처럼 천하고 평범한 짐승과는 격이 다르지. 노새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일부러 목에 달린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거만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노새의 거만한 말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그저 묵묵히 땅을 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나귀는 자신이 나르는 짐의 무게가 무거울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주인의 짐을 안전하게 옮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산길을 한참 걸었을 때 갑자기 강도떼가 나타났습니다. 강도들은 노새의 짐이 귀한 보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노새에게만 달려들었습니다. 노새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씻고 있던 화려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발이 묶여 곧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노새의 짐을 빼앗기 위해 노새에게 무자비한 매질을 퍼부었습니다. 노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매를 맞아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인은 강도에게 빼앗기고 남은 노새의 짐을 나귀의 등에 추가로 옮겨 실었습니다. 나귀는 이제 자신의 짐에 노새의 목까지 더해져 2배가 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나귀는 노새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노새야, 너는 너의 짐이 귀하다고 자랑했지만 그 귀한 짐이 결국 너에게 고통과 위험을 가져다 주었구나. 그리고 너의 짐은 이제 나의 몫이 되었다. 나는 너를 비웃지 않는다. 내가 평범하고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임을 깨달았을 뿐이다. 노새는 짐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 입은 채 나귀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이 비웃었던 평범하고 묵묵한 삶의 가치를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나귀와 노새의 우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와 내면의 평온함 사이의 진정한 가치를 대비하며 가르칩니다. 노새의 짐이 귀한 것이었을지라도 노새의 자만심과 거만함은 강도의 시선을 끌어들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것을 과도하게 자랑하면 결국 질투와 위험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나귀는 자신의 짐이 평범했기 때문에 강도들의 관심 밖에 있었고 덕분에 폭력과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겸손한 태도가 가장 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노새의 거만함은 자신의 짐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나귀는 어떤 짐이든 자신의 몫이라 여기고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나귀의 인내심과 묵묵함은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겸손함과 묵묵함이 가장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개와 말, 넓은 농장에 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은 등에 짐을 싣고 수레를 끄는 등 주인의 살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말은 자신의 힘과 속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밤낮으로 짖으며 집을 지키는 개 한 마리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이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땀을 식힐 때 개가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봐, 개야. 너는 참으로 편한 삶을 사는구나. 너는 하루 종일 짖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무엇이 있니?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을 돕는데 너는 겨우 남은 밥이나 먹고 꼬리나 흔드는구나. 너와 나처럼 가치가 높은 존재와 하찮은 존재가 함께 이 농장에 산다는 것이 우스울 뿐이다. 개는 말의 거만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말 친구야. 나는 네 힘이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다르다네. 네가 낮에 수레를 끌고 주인을 돕는다면 나는 주인이 잠든 밤에 그를 지키지. 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도둑이 이 농장에 침입한다면 너의 빠른 다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너는 도둑을 쫓아내기 위해 짖을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나의 목소리와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의 가치는 짐의 무게나 달리는 속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이 세고 빨라도 개가 하는 일 역시 자신만큼이나 주인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개와 말 이야기는 모든 역할의 중요성과 편견 없는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말의 힘과 속도가 낮의 노동에 필수적이듯이 개의 경계와 충성심은 밤의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속의 모든 역할은 그 형태가 다르더라도 서로 보완적이며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은 개를 겉으로 드러나는 짐의 무게와 노동의 화려함으로 평가하려 했지만 이는 잘못된 기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나 화려함만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타인의 역할을 비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능력에 성실하게 충실할 때 완성됩니다.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의 원천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자만하여 타인의 역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역할은 그 형태가 다를 뿐 모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개와 꿀단지. 농장 주인은 꿀을 좋아해서 부엌 구석에 꿀단지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꿀단지는 꿀이 가득 차 있었고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장에 사는 개 한 마리가 이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평소 먹던 딱딱하고 마른 음식에 질려 있었는데 꿀단지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에 강렬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개는 꿀단지 주위를 맴돌며 어떻게 하면 꿀을 맛볼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개는 꿀을 향한 탐욕에 눈이 멀어 꿀단지의 크기나 자신의 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는 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닫혀있는 뚜껑을 열기 위해 힘껏 꿀단지에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이 뛰쳐들어오며 개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꿀은 너가 먹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절대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거라. 하지만 개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주인이 없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주인이 밭에 일을 나가고 부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개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꿀단지의 뚜껑을 어떻게든 열어보려 애쓰며 이리저리 굴리고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꿀단지가 바닥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꿀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개는 기뻐하며 급하게 쏟아진 꿀을 하찼습니다. 개는 달콤한 꿀맛에 정신을 놓았고 꿀이 쏟아지는 단지 안으로 아예 머리를 들이밀고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개는 꿀단지에서 머리를 빼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꿀단지의 입구는 개의 머리 모양에 맞춰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좁았고 꿀이 끈적하게 굳어 개의 목덜미에 단단히 달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개는 겁에 질려 꿀단지를 짊어진 채 온 농장을 뛰어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 꿀단지를 깨거나 개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꿀단지를 머리에 쓴 채 굶주림과 괴로움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걔는 잠깐의 달콤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계와 꿀단지 우화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상으로 달콤한 것을 얻으려 했고 그 탐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습니다. 걔는 꿀단지를 열기 위해 난폭하고 경솔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목표에만 집중하고 그 방법과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걔에게 꿀은 잠깐의 달콤한 즐거움이었지만 그 대가는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이는 지나친 탐닉이 가져오는 순간의 만족감은 결코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순간의 탐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달콤함이 클수록 그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닭. 평화로운 농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교활하고 영리했지만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농장에는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하는 수탉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양이는 갑자기 수탉을 잡아먹을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탉은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경계하며 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수탉에게 다가가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듯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친애하는 닭 친구야, 네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단다. 나는 사실 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이 아름다운 농장의 평화를 함께 지키고 싶어. 수탉은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의아해하며 경계했습니다. 너 같은 사냥꾼이 나 같은 닭에게 친구라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마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니? 고양이는 매우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나는 정말 너의 재능을 칭찬하고 싶을 뿐이야. 생각해보렴. 온 농장이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 찬란한 목소리로 태양을 불러내는 용감하고 성실한 존재가 바로 너 아니겠니? 수탉은 가슴이 으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칭찬하는 것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고양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네 목소리는 이 농장의 정신적 기둥이야. 너의 그 우렁찬 소리는 세상의 어떤 시계보다도 정확하고 웅장하지. 너는 그냥 닭이 아니라 새벽을 다스리는 왕과 같단다. 내 깃털의 윤기도 봐. 네 위엄을 보여주는 듯 반짝이지 않니? 이런 달콤한 극찬에 수탉의 경계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탉은 고양이가 자신을 해칠 리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역시 나의 재능은 숲속의 짐승들마저 감동시키는군. 하하, 내 말이 맞다, 고양이 친구야. 내가 이 농장의 시간을 다스리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수탉은 허세를 부리며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고양이는 수탉이 완전히 방심한 틈을 타 순식간에 수탉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수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수탉을 물어 죽이려 했습니다. 수탉은 놀라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야. 방금 전까지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추켜 세우지 않았니? 어떻게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니? 고양이는 수탉을 꽉 문 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맞아. 하지만 지금 너를 잡아먹는 것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단다. 고양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너는 네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나를 포함한 모든 농장 식구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했어. 게다가 너는 네 어머니와 여동생을 한 이불 속에 두고도 다른 암탉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 너는 이 두 가지 죄, 즉 소란죄와 가정 파괴의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탉은 고양이의 억지 논리에 어이가 없었지만 고양이의 발톱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탉은 고양이의 달콤한 친절이 결국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양이와 닭 우화는 허영심이라는 약점이 어떻게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탉이 자신의 재능과 성실함에 대한 고양이의 과장된 칭찬을 들으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믿는 순간 그는 가장 중요한 경계심과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약점을 아는 적이 당신에게 베푸는 과도하고 달콤한 칭찬은 당신의 방심을 유도하려는 교활한 덫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탉은 고양이의 말에 도취되어 고양이의 본성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들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냉철한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터무니없는 궤변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희생시키기 위해 어떤 논리적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추켜 세우는 달콤한 말에 취해 스스로의 판단력을 잃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칭찬보다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원숭이와 돌고래. 옛날 옛적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원숭이 한 마리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해 도중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과 원숭이는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때 바다를 지나가던 돌고래 한 마리가 물에 빠진 원숭이를 발견했습니다. 돌고래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원숭이를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돌고래는 원숭이를 재빨리 등에 태우고 해안가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한 돌고래는 원숭이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아테네 시민이십니까? 원숭이는 자신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것에 우쭐해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테네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테네의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랍니다. 돌고래는 원숭이의 말에 기뻐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 그렇다면 아테네에 있는 피레우스를 잘 알고 있겠군요. 그러자 원숭이는 자신이 아테네와 피레우스라는 지명은 들어봤지만 그것이 항구 이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원숭이는 또다시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피레우스요? 아, 제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바로 피레우스랍니다.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원숭이의 대답을 들은 돌고래는 어이가 없어 잠시 헤엄을 멈췄습니다. 돌고래는 원숭이가 피레우스가 항구 이름이라는 단순한 사실조차 모르는 채 자신의 무지를 숨기기 위해 어설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돌고래는 원숭이가 사람이 아니라 어설픈 거짓말을 하는 동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돌고래는 더 이상 원숭이를 도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고래는 등에 태운 원숭이를 조용히 물속에 내버려 둔 채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가버렸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스스로의 경솔한 허풍과 거짓말 때문에 바다에 홀로 남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원숭이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보다 아는 척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이나 무지를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을 말하는 행동은 결국 더 큰 수치와 위험을 불러옵니다. 돌고래는 원숭이의 대답에서 그가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것을 넘어 세상의 기본 상식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피레우스가 친구 이름이라는 어설픈 거짓말은 원숭이의 지혜와 통찰력의 부재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허세가 아닌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돌고래는 원숭이를 인간으로 착각하여 선의로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이 선의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 선의를 이용하려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도움을 잃고 스스로 고립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허풍은 잠시의 체면을 지켜줄지 몰라도 결국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함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늑대와 새끼 염소, 어미 양과 어린 새끼 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염소는 먹이를 구하러 숲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어미는 어린 새끼 염소가 걱정되어 단단히 일렀습니다. 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도 내가 알려준 암호를 말하기 전에는 절대 속지 마라. 특히 늑대는 목소리를 흉내내는 잔꾀가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새끼 염소는 엄마의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어미 염소가 떠나자마자 숨어있던 늑대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늑대는 재빨리 어미 염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달콤하고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문을 열어라. 너의 엄마가 맛있는 풀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단다. 어서 문을 열어렴. 새끼 염소는 엄마의 목소리와 똑같아서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문이 닫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암호를 말해주세요. 엄마가 아니면 문을 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늑대는 암호를 몰랐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로 새끼를 속이려 했습니다. 무슨 암호? 엄마는 그냥 네 엄마란다. 문을 열지 않으면 엄마가 화낼 거다. 하지만 새끼 염소는 겉으로 들리는 목소리에만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문 아래 작은 틈으로 밖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방문객의 발이 거칠고 억센 늑대의 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목소리를 잘 흉내내도 그 본질적인 모습까지 숨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새끼 염소는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해도 당신의 발 모양은 늑대라는 것을 숨길 수 없어요.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저는 당신의 잔꾀에 속지 않아요.
늑대는 자신의 완벽한 꾀가 작은 발 모양 하나 때문에 들통났다는 것에 분노하며 결국 헛수고만 한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현명한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늑대가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는 새끼 염소가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발 모양이라는 본질적인 증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심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어린 새끼 염소는 가장 큰 위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혜를 실천하는 자세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여우와 고슴도치. 어느 숲속에 매우 영리하다고 소문난 여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여우는 자기가 가진 재주가 하도 많아서 스스로를 뽐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숲속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지. 나에게는 수백 가지의 잔꾀가 있어. 어떤 위험이 닥치든 나는 100가지, 아니 1000가지가 넘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여우는 온 숲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영리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덤불 근처에서 고슴도치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고슴도치는 겉모습이 단순하고 하는 일이라곤 땅바닥을 긁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우는 고슴도치가 딱해 보였습니다. 이봐, 고슴도치. 너는 평생 그렇게 땅바닥이나 긁고 살 거니? 너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재주가 몇 가지나 있니? 고슴도치는 여우의 오만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재주는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기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제게는 하나의 크고 확실한 지혜가 있지요. 여우는 그 말을 듣고 깔깔대며 비웃었습니다. 겨우 하나? 나는 수백 가지의 꾀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단 하나라니.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여우와 고슴도치가 이야기하는 사이 갑자기 사냥개 무리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꾼들이 숲으로 사냥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고슴도치. 자, 내 첫 번째 꾀를 보여주마. 나는 저쪽으로 달려가서 놈들을 따돌릴 것이다. 여우는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들은 교활한 여우의 냄새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여우는 이리저리 방향을 틀고 돌담을 넘고 덤불 속으로 뛰어들며 수많은 잔꾀를 부렸지만 사냥개들은 여우의 모든 잔꾀를 읽어내고 점점 더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결국 여우는 모든 잔꾀가 소용없게 되자 지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고슴도치는 단지 하나의 행동만 했습니다. 사냥개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자마자 고슴도치는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았습니다. 고슴도치의 몸은 순식간에 뾰족한 가시로 뒤덮인 단단한 공이 되었습니다. 사냥개들이 덮치자 그들의 코와 입은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사냥개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고슴도치에게서 물러났고 더 이상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잔꾀를 부리며 도망치던 여우는 결국 사냥개들에게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단 하나의 확실한 지혜를 가진 고슴도치는 가시, 공 속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가 사냥개들이 돌아간 후 유유히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여우와 고슴도치 우화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의 본질을 설명할 때도 인용했을 만큼
지식의 양과 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우가 가진 수많은 잔꾀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반면 고슴도치가 가진 하나의 기술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얄팍한 지식이나 기술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혜와 본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의 한계 느린 속도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단 하나의 확실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잔꾀는 복잡하고 피곤하며 결국 하나하나 막히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슴도치의 지혜처럼 가장 확실한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진 전략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